그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기량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그거를 단 하루에 다 보여준 민주당의 역대 최강의 초선 3인방 박주민, 표창원, 김정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야, 기립박수. 야. 자. 이 세 분 중에 언젠가 대선 후보 한 사람 나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최강자죠. 표창원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쪽집기 일타 강사에 완전히 박주민 의원님. 네. 그리고 그냥 큰 목소리 김정민 의원님. 청문회 보고 이 세 분에 대한 팬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본다고.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활약 잠시 보겠습니다. 유전원 합격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어요? 즉 모든 서류, 유전원 입학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 여기에서 남는 시간, 허용되는 시간 반 저희들은 시기를 해야 된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제 허물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양쪽 얘기 들어보자. 이게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가 의회예요. 양쪽 얘기 들어보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재판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양쪽 얘기 안 들어보고 한쪽 얘기만 가지고 지금 3주를 온 가족을 대한민국이 비판돼가지고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한 100명 이상이 총장 3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상하방 얘기로 진행했을 때 100명 이상 참여를 했으니까 상하방 200명이면 최소 100명 이상한테 1년에 수료증과 상장이 나가는 거죠. 인문학 강좌일 경우로 환장하더라. 네네네. 총장이 일일이 확인합니까, 그런 걸? 그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채권은 조금 가족이 가져가고 학교는 빚이 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대호 의원님께서는 사자의 명예를 정면으로 훼손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면식특권기에 숨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뇨. 제 말씀 들으세요. 들으세요. 제 말씀 들으세요. 예? 경고합니다. 들으세요. 김진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지 않으세요? 경찰의 소환 조사 받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분, 죽는 자도 있습니까? 죽는 자도 있습니까?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유추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은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찾아봤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적 안 좋은데 장학금 받은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자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죠? 아닙니다. 유급된 다음 학기에는 항상 못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시간 되는 한 한번 다 해봅시다. 60%의 거기 그 부당한 공격.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 진실이 뭐냐?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기량 차이가 너무 난다. 저분들은 도움인데? 여기서 토스해지, 여기서 때리고 막. 도움인데? 근데 중간에 옆에 있는 동료한테, 아,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당 의원님들이 네. 이 질의할 때마다 앞에 한국당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네. 그대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걸 보고 네.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서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국정감사든지 청문회든지 각자 자기 질의를 준비해 가거든요. 준비해 간 주제가 안 나오면 사실 대응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그날은 진짜 전 의원이 자기 준비한 거 관계없이 그 나온 얘기에 대해서 빡! 진짜 아까 얘기한 네. 스파이크. 스파이크. 네. 사실 그 청문회 하기 전에 법사위원들끼리 회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원내대표도 같이. 네. 워낙 이게 중요한 청문회니까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끝날 때마다 원내대표님이 좌절하시는 거예요. 이런 봉숭아학당 같은 년. 내가 이런 상임위 처음 봤다. 대신 니들 청문회 망치면 죽을 줄 알아. 이랬는데 막상 이제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협업이 착착착 되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준비한 질의를 다 뒤로 보내고 저쪽에서 한 질의 받아치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으로 나온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뉴스공장 인터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그거를 말아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전에 파악한 것처럼. 제가 볼 땐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사실은 8월 30일까지 됐었어야 하잖아요, 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이 질질 끌면서 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긴 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요인이 우리 보좌진들이요. 정말 보좌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막 모여서 따로 회의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보좌진들의 그 역할이고요. 네. 보좌진이 한 거를 혼자 다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지지자 여러분. 엄청나게 뭐 제보도 주시고 막 문자도 주시고 왜 이거 안 해? 그래서 그 뉴스공장에 나온 것도 저한테도 여러분이 뉴스공장에 이거 나왔어요. 이거 꼭 해주세요. 뭐 엄청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 우리 지지자 여러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때는 다 조국이 돼버렸죠, 사람들이. 자기가 조국이 돼가지고 이 양반들 다 조씨야, 다. 여기 업무들. 이분들 앞줄에 앉은 분들 몇 시 온지 아세요? 아침 7시였어요. 진짜요? 예. 표창원, 김종민, 박주민 나온다니까. 곧 2차시겠지. 그날 우리 동양대 총장이 핫 이슈였잖아요. 네. 동양대 총장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바람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네. 다운됐다가 제가 그때 이제 동양대 총장 얘기를 뒤집는 이제 자료를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상장 일련모로 다른 거 다 네, 보여주고. 제가 영주에 우리 당 지역위원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거 좀 조사 좀 해달라. 근데 이게 며칠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페이스북에 올리자서 올렸더니 몇십 통이 이제 연락이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사진 찍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제가 올린 거예요. 의원님 못했죠. 페이스북에다가 그게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표창 받은 거 좀 구해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표창 받은 거. 아니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맨날 제 이름을 얘기해. 표창장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네. 진짜 추석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밥을 사든지 언제 한번 그거 다스베이다에 그분들만 초대하면 안 될까? 그거 보내주신 사람들이 의원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아, 의원님이 그거 다 풀어줬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그거 없었으면 동양대 총장 얘기를 뒤집기가 참 그렇죠. 예, 복잡하거든요. 딱 사진으로 딱 나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쉬워요. 일념으로 다르고 뭐 밑에 다 다르더만 단 하나의
그 양식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완전히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다 끝난 거 말이죠, 그게. 근데 그게 저는 또, 야, 보좌진 훌륭하다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 다 이제 종합을 하고 다 이제 소통을 한 거죠. 네. 너무 늦었어, 이제. 실제로 저도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보로 진짜 많은 내용을 구성할 수 있었거든요. 저도 짧게나마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을 2번 치른 기분이에요. 정말 조국 수호가 어렵구나. 젊었을 때는 몸으로 빡빡 때우고 이 말년에 뭘 조국을 수호하라고 또 내밀어가지고 조국 수호는 군인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국민이 다 하는구나. 이번에 또 느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시고 당과 지지자들 혼연일체가 됐어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네.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이번엔 또 SNS 검색 이런 거 하셔가지고 계속 순위를 올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우 진짜 대단하시고 저희들도 힘이 많이 빠져 한 달간 한번 청문회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좌진들도 여러 번 좌절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지지자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그 힘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한 청문회 10번을 한꺼번에 한 것 같아요. 예. 1992년에 그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3년 내 재수하면 4년 내 공부했는데 시험 시기가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8월 30일이 대학 입시인데 연기되고 정말 기나긴 한 달 내내 이렇게 한 가지 이슈로 이렇게 뜨거웠던 거는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었고 인명 그 자체가 승리였어요. 그 뒤에 싸움은 그 뒤에 할지언정 그때 만약에 철회가 만약에 됐다면 이 진영 전체가 같이 주저앉았을 거예요. 허탈했어. 제가 이게 한 4주 정도 갔잖아요. 네. 첫 번째 주에 딱 우리 지역에 이제 집에 내려가니까 주말에는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또 행사도 가고 뭐 모임 같은 걸 하거든요. 조국 왜 감싸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내년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당원들의 그분들이 나를 지난번 선거할 때 정말 열심히 도와줬던 읍면단위 책임자들이 김 의원, 나도 조국 좋아하는데 좀 옆에 쓰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우리 저 논산에 고구마 축제가 있거든요. 상월면. 근데 우리나라 고구마 중에서 제일 ppm으로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상월입니다. 제일 좋은 고구마인데 그러니까 거기 고구마 축제에 갔는데 딱 이게 한 사람씩 갈 때마다 조국을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조국은 안 됩니다. 조국을 지켜주세요. 조국은 안 됩니다. 완전히 딱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고구마 감자. 마지막 주에 청문회를 딱 하고 갔잖아요. 주말에. 네. 갔더니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반반이었거든. 이 청문회를 그래도 무사히 하긴 했는데 동양대 총장 문제 있고 하니까 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되게 이제 조마조마했는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국 임명 안 하면 탈당하겠다고. 와, 그래서 내가 이게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논산시에 조국 임명하면 탈당한다. 읍면동이 15개가 있어요. 그 읍면동 책임자들을 한번 모셨어요. 한번 빨리 오셔라. 내가 대통령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15명인데 12명이 오셨더라고. 12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7분이 임명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진짜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조국이야. 예. 청문회에서 저처럼 막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모르겠다. 기권. 4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분들이 의식화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시골에 그냥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오래전부터 민주당 또 문재인 대통령 김종민 좋아해가지고 가입한 분들. 김정민 거기에 싹 껴. 근데 그런데 슬쩍 한번 껴야지. 근데 그분들이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정도면 진짜 임명 안 하면 큰일 나. 꺼지는구나. 너무 길게 말씀하시고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3주 동안 벌어진 일을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조국 임명해야 되겠더라.
저희 어머님은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건 좀 제껴두자. 뭐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이신데, 야, 조국 임명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대단한 대회전이었어요, 사실은. 예. 저는 다른 남도 지역 쪽에서 권리당원이라 이름을 밝히시면서 왜 조국 지지하느냐. 대통령과 민주당 살리려면 빨리 사퇴시켜라. 상당히 그 강하게 요청을 주셨었어요. 그때 제가 막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조국을 버리시지만 다음엔 아마 저를 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질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이야. 표정은 아니, 전 정말. 아니 시인이야 시인. 아니, 그게 정말 눈물이 나서. 로맨티스트. 아니 공무과는 내가 공무과인데. 그랬더니 이제 3주 지나서. 의원님 웅변학과 아니에요? 웅변학과? 분리할 때 빡 소리 지르더라고. 3주 지나서 의견이 바뀌어서 오시더라고요. 예, 조국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켰어요. 아,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국 임명의 1등 공신은 조국이고, 본인이 버텨내지 못했으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못 버텼어요. 정말로. 이 세 분 못 버텼습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본인이 버티니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었잖아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TV를 통해 알잖아. 응? 사람이 저런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 오해를 받고 있구나. 그게 막 전해지니까 애가 다 알아가지고 다들 휴대폰 보다가 울컥하고 막 똥 누다가 울컥하고 막 화장실 오래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뭐 새로운 거 없나? 불리한 거 또 나온 거 없나? 막 가슴 졸이면서 응? 임명되면 막 임명이 당선이야 무슨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총수 말씀하시지만 확 찔리는 게 저는 사실은 2012년 연말에 포기했잖아요. 예, 하도 공격하니까 경찰대학 교수직을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치사하고 더럽고. 그렇지. 예, 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맞아요. 안기환 교수님도 결국은 못 버티시고, 나 치사해서 안 해. 일주일 버티기도 힘들어요 원래. 예, 내가 뭐 장관직 하려고 뭐 애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강단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백면 선생 같잖아요. 백면 선생이라 본인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학자 같고. 예. 근데 끝까지 버텨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예. 조국 감사한평을 잠깐 세워줘. 조국 감사한평. 일반 유권자보다는 가까이서 보셨을 테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대화를 해보면서 예. 느낀 소감이 예. 이 양반이 진짜 단순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심플한 네. 사람이에요. 예. 진짜 단순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양반이 머리가 되게 복잡한 게 전달됐으면 저도 확신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짠머리가 없어요. 진짜 단순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전달되고 아까 우리 김총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머리가 좀 복잡한 사람이었으면 이게 한 달 동안 못 버텼을 거예요. 못 버텼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 무식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는 건 있어요. 근데 김 의원님보다는 조금 많이 알죠? 단순해. 네, 공부 좀 많이 그거는 했고. 또 몰라. 또 몰라요? 진짜 단순하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픈데 내 뒷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가족들이 이렇게 두드려 맞고 질질 끌려다니고 막 개차반이 되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장관이 뭐라고. 장관 정도의 영광 이미 다 누렸잖아. 근데 나의 거치는 임명권자가 결정하겠지. 내 마음대로 못해. 진심인 거예요 그게. 실제로 통화를 이제 좀 해보면은 초반보다 이제 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되게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딸 얘기 나오니까 정말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괴롭죠. 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그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니까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아들까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기자간담회 중간에 잠깐 쉴 때 이제 딸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괜찮냐? 너 괜찮냐? 이러면서 저도 그런 거 보면 약간 이 사람 많이 약해졌나 이런 느낌도 있고 걱정도 됐는데 끝까지 잘 버티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강단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더 큰 거는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하고 자리에-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민정수석을 했으니까 돌아간 상황 다 봤고, 그리고 안경원 교수 그렇게 무너지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그때마다 똑같은 패턴의 공격이거든요. 늘 본인 공격하면 별로 안 흔들려요. 신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가까운 사람, 가족 건드리면 못 견디거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수처, 수사권 조정해야 되겠고, 이것을 할 만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 뭐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름을 거론하는 순간 그분들이 다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도 여쭤봤잖아요. 아니 뻔히 알 텐데 지명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난리 쳤고 검찰도 반대하고 이런데 당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나왔느냐. 그 답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해야 될 텐데 다른 분은 도저히 여기에 등 떠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본인이 다 겪는데 스스로 강단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막 정말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들었지만 못하는 거죠.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없는데 너무 절절히 느껴져서 참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이 한 달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가를 보여준 댓글이 하나 있어요. 딱 대통령이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났는데 제가 정말로 빵 터진 댓글이 하나 있는데 아니 인사검증은 조국 딸이 받았는데 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냐. 어떤 분이 기사 없었는데.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속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딸 아닌 조국 장관 임명. 당내 이견이 있었다는 분들도 뭐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래.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하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봐요. 계속 실패해 왔으니까 임명 철회를 했잖아요. 검찰과 관련된 거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결정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기억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당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더 강했다는 건데 어떤 이유였어요? 이제 안 된다는 의견들이 또 좀 있으셨어요. 조기에 빨리 사퇴를 시키자. 여론이 좀 안 좋다. 계속 아마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런 의견들이 좀 개진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상임인 상임위대로 각각의 3, 3, 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지지자들하고 소통이 일단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가장 핵심이 이제 우리 법사위가 계속 검증을 해왔으니까 가장 많이 알잖아요. 법사위원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법사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갖고 끝까지 있긴 했지만 한 분이요? 다수의 법사위원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면 해볼수록 실체가 없다. 이 의혹 자체가 그냥 카더라고 무조건적인 공격이고 처음부터 먼지털이에요. 표적 수사예요. 저 사람은 무조건 내가 찾아낼 거야. 이것저것 다 뒤져가지고 뭐 딸 이런 거 얘기하고 자기소개서 학생 생활 기록부 최동욱 총장 때랑 비슷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밀 자료들에서 나온 이야기들 가지고 막 의혹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총회 열렸을 때 일부 의원들께서 반대 의견도 제시하긴 하셨지만 결국 다수 의원들께서 이건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격과 의혹과 카더라만 가지고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확실히 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강해졌죠. 예. 네. 강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열받음인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열받게 굴어요. 근데 검찰이 막판에 진짜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분노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게 정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강고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당원분들이 정말 쫙 뭉치셨잖아요. 예. 당이 어떻게 당원분들하고 달리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예. 근데 따로 가려는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막판에 이제 임명할 거냐 철회할 거냐 이 논쟁을 이틀 했잖아요. 청문회 끝나고 탁한 물이 내려앉고 오면 이 맑은 물이 남는 그런 상태인데 지명하자는 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결집해서 감정이입이 돼서 네.
지키자고 하는데 우리 당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여론, 지형, 앞으로 총선에 미치는 영향 복잡하지만 우리 지지자들 뜻을 거슬러서 갈 수는 없다.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 마지막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철회하자는 분들이 가장 이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논거는 마지막은 결국 검찰이에요. 검찰이 지금 이미 저렇게 칼을 뽑았기 때문에 저거를 감당하는 거는 힘들어. 대통령한테 누가 될 거다.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지지자가 무섭냐 검찰이 무섭냐를 본 건데 결국 이 지지자들이 더 무섭더라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의견 제시하시는 분들 옹호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분열을 겪었잖아요. 2015년에 안철수, 김한길 또 여러 의원들이 흔들다가 나가시고 그 전에는 또 열린우리당, 민주당 그 분열의 아픔들을 겪은 당이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내부 총질이라든지 분열 이런 것들은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가 또 망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장일치 전체주의가 되면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집단 사고에 빠질 수가 있고 다른 이야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악마의 변호인 같은 역할, 반대쪽에서 하는 역할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런 분들이 너무 위축당해서 그 소리가 없어지면 정말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뭐 고초를 겪으시지만 그분을 또 스스로 감수하실 거고 하지만 미워하진 말아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존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더 재수 없어요. 네가 날 용서해? 너 따위에 용서 필요 없어. 말리는 신호위. 대단한 경험이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한 달이었어요. 초반 다들 쫄았고요. 야 이거 뭐 나올 수도 있다. 위축돼서 위축.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야. 국회의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쫄았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조국이 되어갔어요. 조국과 감정이입이 되고 동기화되고 조국을 버릴 거면 나도 같이 버려 이 씨발. 지명을 철회했으면 내가 버려지는 느낌이었을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나 힘이 필요할 때 다시 모이지가 않는 거야. 한 번 벌어진 사람들은 또 벌어질까 봐 잘 모이지를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질 싸움들에 병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철회하면 큰일 나겠다. 마음 같아서는 반대에 쳐들어가지고 손 잡아가지고 막 지금 사인 막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굉장히 많은 것이 걸린 한판이었어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지자들도요. 그냥 우리 편이니까 그냥 미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이게 사주간의 사실이 아니니까. 사주간의 검증을 거친 거야, 각자. 왜곡으로 대한민국이 한 달을 막 먹구름이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걷어내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 거짓말을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공감대 같은 게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마지막 결단하실 때 결국 이 한 달 동안의 이 공격 여론이 이 왜곡 위에 서 있다. 뭔가 분명하게 하고 가야겠다. 그런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무서우니까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그 양반이 그런 양반이 아니었던 거지. 많은 사람이 막 손가락질해도 아니면 아니잖아라고 대통령 좋은 대통령이야. 우리 잘 만났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언론의 폭격이 있었는데 지지자분들이 그 폭격에 그냥 수그리신 게 아니라 팩트를 다 찾으시더라고요. 팩트를 찾고 근거를 갖고 그래서 형세를 역전시키고 당에게 힘을 불어넣고 그런 작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당원분들이 그냥 좋아하니까가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끔 정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반박도 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2009년하고 지금 2019년이죠. 달라진 게 있어요. 2009년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힘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지금만큼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했는데 정말 10년 만에 달라졌다. 그리고 그때는 없던 게 또 다스베이다, 뭐 뉴스공장 이런 것도 하나 생겼고. 뉴스공장은요. 네. 저는 제가 뭐 우리 김총수 옆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옆에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만 있을 때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 단 한 번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 회의도 얼마나 많이 하고.
아이, 왜 이렇게 또. 고구마 얘기 나오고 말해.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인터뷰들 있잖아요. 네. 제가 3주 동안 되게 힘겨운 싸움을 했는데 그 뉴스공장에서 뭐 나올까 항상 기다렸어. 매일 아침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게. 뭐 진행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게 이번에 다시 한번 절감을 했다. 딱 떠오르는 게 마녀사냥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한 13세기, 14세기 유럽에서 마녀라고 지목된 여성을 우물에 던지는 거예요. 가라앉아서 익사해서 죽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럼 미안하죠. 아, 미안해. 잘못 봤어. 만약 안 죽으면 이건 마녀예요. 화형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마녀라고 지목되는 순간 이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찍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간첩으로 몰 때 그렇게 행해졌거든요. 저 사람 빨갱이야, 간첩이야, 그렇게 찍혀버린 거예요. 사형선고까지 내려지고. 그럼 그게 걷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계속해서 행해져 왔고요. 그걸 이제 이번에 똑같이 당할 수 없다라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 아,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걸 결국 마녀사냥을 이겨낸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얻은 수학도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보수진영이 총집결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99.9%의 언론이 이렇게 일렬 정도로 서서 하나의 전선으로 덮치는 힘을 언제 느껴봐요. 대선 때도 한 후보만 때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힘을 느껴볼 때가 없어요. 이런 힘을 이번에 느껴봤잖아. 맥시멈이야. 견딜만 하잖아. 응? 버틸만 해. 싸워볼만 해, 씨발. 아, 이게 맥시멈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만 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압수수색하고 모든 언론이 일렬로 쓰고 자, 보수주 진영이 일치 단계로서 때려봐요. 상상할 수 없는 가상의 조건인데 요 정도야. 우리 힘이 이만큼 센 거야, 거꾸로. 그렇게 때려도 45분은 나오는구나. 이야, 씨발. 마음에 들었어. 견딜만해! 자, 제가 배운 건 이번에 그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과연 누가 조국을 반대하는가?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뻔하죠. 검찰은 뻔하죠. 언론은 흥미로우니까 막 기사 내는 건 뻔하거든요. 그것만일까요? 그 뒤에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힘이 김현장으로 대표되는 법조 권력입니다. 강제징용 재판에서 보듯이 대법원 흔들죠. 청와대까지 흔들죠. 그 뒤에 뭐 재벌 권력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조국이 상징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실제로 실현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과 지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달려있는 이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맥시멈의 저항이란 것이 전례 없었던 것이 대선 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구체제 세력은 총력을 기울여서 반대를 한 거죠. 공격을 한 것이고 이겨낸 겁니다. 기다려봐. 말 다 듣고 박수 쳐요. 자, 내가 박수를 허락할 때 박수를 쳐요. 요게 맥시멈이고 그리고 그거 이겨내는데 당신들 하나하나가 다 알알이 기여한 거예요. 박수 쳐! 네. 네. 이제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뭘 또 끄집어낼까. 그 지금 딱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표창장이고 하나는 펀드인데 표창장은 아까 우리 다른 용어가 없을까요? 표창장 말고. 네. 봉사상. 네, 봉사상. 네, 봉사상. 네. 표창장은 아까 자, 다시 찍어주세요. 자, 우리 봉사상은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맥락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 연결이 안 돼요. 신청하면 봤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영주 시내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총장상이 나간 게 17장입니다. 그 한 대만. 네. 네. 한 대회에서 17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장 교수님 얘기대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야밤에 그걸 하겠냐. 근데 이제 펀드,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잘 몰라요. 제가 네. 검찰이 사모펀드 아니니까. 오히려 얼굴과 다르게 박주민 의원의 펀드 같은 걸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원조 부자예요. 그쪽 전문가예요. 이제 네. 이것도 맥락이 지금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2017년도 민정수석할 때 사모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그 명목상 가입한 거고 2015년부터 이 사모펀드를 같이 공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사를 열심히 해서 돈이 오갔다, 돈의 흐름이 수상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이제 민정수석이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래 뭘 해왔는데 뭔가 재테크를 해왔어. 이게 불법이라고 치자고요. 재테크를 해왔는데
민정수석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팔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지. 아예 청와대 재산신고 공개를 해버려 이거를. 그래갖고 3년 내내 나 좀 수사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올려놓은 거예요. 이 맥락 자체로 보면 오히려 있던 것도 없애야지. 재산신고 올려갖고 3년 내내 공개할 가능성은 잘 없다고. 그래서 피해자의 가능성이 높다. 하여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돼 이거 정말. 수사를 하는데 절대 표적 수사는 안 된다. 이게 말까봐 만다고 하는데 네. 별건 수사 네. 하지 말고 개별 사실관계를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안 갈 것 같아. 어차피 여기서 가르마가 타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최소한 부인까지는 구속시키겠다. 이 정도의 내부 목표치는 정하지 않았을까. 펀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관극공사를 몰아줘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암암리에 가져오기 위해서 사모펀드라는 중간 통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설계를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모펀드를 만든 게 핵심이 아니라 이쪽에 관극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몰래 땡겨오기 위해서 실제 사모펀드도 아닌 가짜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를 만드는 순간 이거 계속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비이클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 같으면 돈을 빌려줘. 근데 그 사람이 투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대출 채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더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펀드라는 구조를 만드는 순간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설계고. BBK 다스랑 정반대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보는 각도가 저런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네. 이용해서 관극공사를 받게 해주고 수익이 생기잖아. 그 빼돌려야 되잖아. 그 빼돌릴 것을 펀드로 했다는 거예요. 빼돌릴 거는 비밀 스위스로 가야지. 왜 공개 재산으로 가냐고. 그다음에 관극공사 수주도 뭐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통계 자료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관극공사를 줬던 지자체에다 다 질의서를 보냈어요. 왜 거기다 관극공사를 줬냐. 답변 온 게 제가 청문회 때 일부 공개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격표를 보내줘요. 입찰할 때. 제일 싸. 가격이 100점 만점에 가격이 65점을 차지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에서. 제일 싼 데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데서는 아주 몇 년 전부터 설계 자체를 규격에 맞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 교수일 때부터 계속 설계 그렇게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다 발라내 보면 말도 안 되는 의혹제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보도를 하고 의혹제기라는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제일 황당한 게 웰스 CNT에서 그 수주한 지자체 중에 82%가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라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다 이겼어요. 나머지 18%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지자체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8년에 좀 올라갔지 2017년엔 또 뚝 떨어졌어요. 그 이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갔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걸 딱 요 시점만 봐가지고 82%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근데 박준호 의원이 쫙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개별적으로는 각자가 타당한 이유인 거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웰스 CNT가 그 가로등 전멸기 전체 시장 중에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아주 미미한 뭐 싹쓸이라고 하는데 맨날. 그게 싹쓸이 4%가 싹쓸이래.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보자면 임명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의혹을 크게 부풀려서 사퇴시키거나 또는 지명처리를 시키겠다는 목적이 너무 강해 보였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조국 부부가 지금 피해자인 것이 더 드러나고 있거든요.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거 빼돌려서 도망갔어요, 해외로. 피해자 보고 계속 문제제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사안. 마지막에 네. 뭐 이게 사기에 가담은 안 해서 공모는 안 했어도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 그거 숨겼다. 그러면 그게 윤리법 위반이거든요. 이렇게 난리를 쳤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검찰이 아마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부인까지 가면 정당화된다. 이렇게 가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까지는 가서 영장 정도는 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부인이 저 정도였으면 남편 줄 알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대목이 있으니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에 답 정해놓고 표적 수사하지 마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저는 대통령 임명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 검찰을 한번 믿어보자. 사실 윤석열 총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에요. 3명 다 그 윤석열 청문회 할 때 얼마나 또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아니 맞아. 최고로 활약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슨 팔자냐 이게. 근데 이미 대통령이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이제는 뭐 있는 걸 숨기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확하게. 그게 윤석열 방식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해갖고 총장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명예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 이런 옛날 검찰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 명하는 대로 간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청문회에서 지키고 저는 윤석열 검찰이 사실이 명령하는 대로 수사하고 답을 내라. 그리고 조국 가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힘과 양과 속도로 자유한국당 국회법 위반 국회의원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자녀들에 대한 의혹들 다 똑같이 수사해야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박수 쳐드릴 겁니다. 박주민 의원도 뭐 이렇게 한마디 해야지 되는 분위기예요. 두 분 위세에 눌려가지고. 고구마에 눌렸죠? 하여튼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국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을 쫙 하고, 윤석열 총장은 원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수사를 하면서 적폐도 좀 청산하고 그런 모습도 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그거고. 그런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이어스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과 아닌 것은 천치 차이거든요. 천치? 뭐야? 어디 사람 말이야? 그러면 천치거든요. 이 분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번에 기량을 하긴 하셨겠지만 셋 중에 한둘 셋은 대선 후보가 어느 날 되어 있을 것이 거의 틀림없고요. 아니, 자꾸 그러시면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지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부정하기도 웃기고 긍정하기도 웃기고. 예, 남은 문제는 누가 먼저 탈락하느냐예요. 원래 정치인들을 네. 조기에 날리는 방법이 네. 저 친구 대선 후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세 분 덕분에 힘도 많이 얻었고 앞으로도 싸움이 길어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발견될 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이 양반들 계속 보내줘요. 그 곽상도 씨가 조국이 출생신고해놓고 할아버지가 했다고 위증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 그때 출생 기록 법이 있더라고. 그 법에 보면 누가 했든지 간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둘 중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법에.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버지 조국 이름이 당연히 써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네. 근데 그걸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위증이라고 이틀 동안 그냥 일면 톱으로 뽑고 말이야. 바로 목소리 높아지는 거지. 이 양반들이 목소리 높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응? 우리 박주민 의원이 늘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법사위에서 맨날 그래요. 오늘 당번은 박주민 의원이니까 오늘 좀 소리를 지르라고 막. 아이, 뭐 노력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맨날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엄청 소리를 질러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앞에서 김진태 의원들이 계속 조설 막 뭐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조용히 말할 때마다. 조용히 좀 시키고 싶었고 또 하나는 초기에는 조국 후보자가 약간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그렇지. 예, 우리가 질문해도 자신 있게 답을 못 해. 그래서 주의 환기용으로 탬버림 치듯이.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요구해도 안 하시더니. 그렇죠? 제가 흥분하면 좀 그래요. 근데 한칼 있어. 잘 모르시겠지만 무대 위에 마이크 잡아서 연설할 때 있어요. 대중연설. 저 사람 박주민 맞아? 어디서 그런 게 나온지 모르겠어. 기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칼을 한다 이런 거. 저희가 봐도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매력과 힘들 일이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박주민 의원이 외고 출신이에요. 서울법대 가고도 점수가 남아서 누구 줄라 그랬는데 못 줬다 그랬죠. 천재예요, 천재. 요거는 편집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고향에 가시거나 부모님 만나거나 가까운 친인척을 연휴에 만나시게 되면 선제적으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응? 또는 뭐 축구 얘기하는데 지금 축구 얘기할 때야. 선제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걸 대받아칠 근거들은 뉴스 공장에 다 있어요. 참고하여서 밭을 다 갈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밭을 다 갈고 다시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